또 모두가 또 2023년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는 또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 상황이 어떤지. 일단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출 증감률과 이제 무역 수지거든요. 이제 무역 수지는 이제 내가 그 판돈이 이제 내 비용보다 많이 들면은 이제 플러스 나는 거고, 판 게 이제 내 비용보다도 적으면 마이너스가 나는 뭐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정말 어찌 보면은 뭐 이걸 자랑스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즉, 이 보시다시피 0% 기준으로 이 검은색 선이 네. 이렇게 0보다 아래로 내려갈 때, 이런 2015, 16년 이럴 때는 수출이 감소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수출이 감소하는데도 무역 수지는 흑자를 막 네, 이렇게 꽤 많이 냅니다. 예, 이게 2019년에도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데 그럼에도 거의 흑자를 막 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심지어 이 수출 증감률이 전년 대비 플러스일 때도 무역 적자가 마구마구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올해 들어서 더 급격하네요. 그렇죠. 더 급격하게 이렇게 양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과거랑 지금 뭐가 다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수출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 자체로 좀 나쁜 거긴 합니다. 예전보다는 수출이 덜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 강국이 수출이 감소할 정도로 글로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원자재가도 더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그 유가 같은 것도 막 40불 막 이렇게 그 아래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침체 때문에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수출이 좀 더 못해도 오히려 버는 돈은 그냥 괜찮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뭐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하는데 내방객이 좀 줄어도 오히려 임대료나 뭐 이렇게 내가 나가는 돈이 더 줄어들면, 그러면 나는 그냥 뭐 해피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그렇죠. 뭐 손님이 주는 건 걱정이지만 뭐 원두가 또 내려가고 막 뭐 그냥 이거저거 다 내려가네. 그러면 내가 버는 돈은 뭐 여전히 그냥 견조한 거니까요. 오히려 노동력은 덜 투입하고 뭐 금액은 뭐 큰 차이가 없고. 그죠. 네네. 뭐 그건 거니까. 충분히 그냥 해피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손님이 덜 오네, 이거는 좀 걱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수출이 오히려 전년보다 더 잘 되는데도 원자재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게 가격으로 전가가 안 되고, 그래서 물건을 팔수록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나게 되는 뭔가 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카페로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확 너무 와닿아요. 확 와닿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손님이 되게 바빠. 엄청 바쁜데 그쵸. 막 사람 줄 서 있는데 네. 막상 결산해 보면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죠. 재료값이 너무 많이 장사는 들어가서. 잘했는데 재료가가 너무 올라서 더 열받아. 그렇죠. 물론 그럴 때 일만 하고. 일은 겁나게 하고. 네, 그렇죠. 돈은 못 물론 벌고. 그럴 때 커피 가격을 확 올리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쉽지 않죠. 그렇지는 못하는 손님이 거죠. 또 이제 또 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안경을 사러 가서 거기서 한번 뭔가 약간 깨달음을 주는, 어떤 말씀하셨냐면, 그 전까지는 그냥 학생이니까 계속 그냥 국산 혹은 뭐 좀 싼 테드를 썼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지나면 부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나도 월급도 받아보고 하니까 한번 간 김에 뭔가 약간 프리미엄 좋은 거. 제품들, 좋은 테들, 이런 데들로 가봤더니, 와, 메이드인 다 뭐 북유럽, 뭐 이렇게 독일, 뭐 스위스 뭐 이렇더라고요. 게다가 안경 가격이 내가 보던 국산보다 5배에서 10배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설명 듣고 해봤는데, 그런데 실제로 착용해 보니까 너무 가볍고 너무 튼튼하고, 그래서 그때 샀던 안경을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썼었는데 10년 써도 안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썼던 싼 안경 오히려 테들은 더 이익이네요. 그렇죠. 싼 안경 테들은 뭐 막 1년 쓰고 부러지고 하니까 또 사야 되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 안경을 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그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못 만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티타늄 막 이런 거 좋은 원료 써서 좀 기술이 없어서 그러냐 했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 가격에 못 팔기 때문에 굳이 그런 좋은 재료들로 막 R&D 해가면서 수요가 그만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메이드 인 코리아로는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여기라서 정해져 있다. 그냥 다 거기서 이익낼 수 있는 재료들만 써야 되고, 근데 이 북유럽이나 독일 이런 데들은 이 가격에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 재료를 써서 R&D도 막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프리미엄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약간 슬프긴 했지만, 근데 그게 꼭 슬프기만 한 일은 뭐 아닌 게,
여기 이 브랜드들은 그 굉장히 오랜 역사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 나라들이 뭔가 부국의 이미지를 가진 거는 되게 그 오랜 역사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이제 막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고, 실제로 이 인터브랜드에서 이제 매년 그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라는 거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이 브랜드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 선진 유럽이라든가 미국 브랜드들이고, 뭐 자랑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5위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대단한 거죠. 이렇게 삼성, 현대차 이런 게 나오긴 했는데, 하지만 대다수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뭐 나폴레옹 3세 시절부터 이렇게 가죽 공방을 하시던 분 그 역사와 함께 그 온 진짜 거고. 명품이죠. 진짜 명품.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은 다들 이 명품이 될 만한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브랜드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헤리티지가 있는. 예, 그러다 보니 가격 전가력이란 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원자재가 오를 때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브랜드가 우리는 많지가 않다. 그렇게 올리면은 그만큼 또 이제 팔리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대체제도 너무 많고. 그렇죠. 좀 예를 들어 뭐 샤넬백이 이 가격인데 뭐 이상한 브랜드가 막 가격 올린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 전혀 거들떠도 안 보잖아요. 하지만 샤넬은 거기서 올려도 그냥 그거를 계속 사겠다는 더 살려고. 수요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앞으로 경제가 더 심각해질 거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7년 IMF 때, 그리고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까운 걸로 한번 보면 2008년이 좀 위기가 있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현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도 뭐 코스피가 막 900 아래로 가고 그렇죠. 난리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도 금리를 확 낮춤으로써 다시 이제 그 다음 해에 좀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반등을 하고 나서 유럽 선진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막 계속 망하다 보니까 이거 살리느라 막 정신없었던 그 시기에 다행히 한국과 중국 여기는 금융기관들이 망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이 혼란을 정리할 수 있었고,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 인프라 투자 확 늘려서 당시 중국의 성장 덕분에 우리나라도 성장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2009년에 그 리만 사태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팍팍 떨어졌지만 그 이듬해에 무려 6.8%로 성장률이 확 올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중국이 인프라 투자로 계속 고성장을 해준 덕분에 우리도 빠르게 이 성장률을 반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중국 덕분에 저렇게 성장할 수 있다? 이거를 기대하기는 일단은 좀 어렵기는 하고요. 가장 큰 차이가 이 시기와 지금의 시기에 이제 중국과 우리 관계에서의 차이는, 지금 아마 얘기 들으면 안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삼성 그 핸드폰이 중국에서 점유율 1위하고 현대차도 상위권에 드는 그런 정도로 잘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 핸드폰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1%도 안 되거든요. 현대차도 외제차한테 많이 밀리고요. 그러니까 중국 덕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시기. 근데 지금은 중국 덕분에 수혜를 입기보다는 중국이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시기. 이게 크게 큰 틀에서 좀 달라진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그때 2009년 이후에는 미국과 유럽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는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는 상황이 좋으니까 중간에 금리를 막 올리기도 하고, 즉 우리의 금리가 그들 선진국들보다 더 높았었어요. 더 높으니까 우리가 힘들 때 좀 더 쉽게 금리를 낮출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 높은 상황에서 우리 힘들다고 막 금리를 더 낮추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예시로 드신 그 2008년 그 리만 이후 때보다 지금이 우리는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있다. 어떤 그런 중국과 선진국의 상황들, 이 대외 여건을 비춰봤을 때는 그때보다 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야 이게 맞는 건데, 지금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약간 상반되게 돈값이 올라간다. 맞아.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네.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이제 이 화면과 같은 이런 그림일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현금 이만큼씩 쌓아놓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막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 이런 건데, 이거는 그렇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걸 못 잡아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돼버린 상황인 거고, 지금의 상황은 즉 글로벌 이제 선진국들이 저렇게 안 되려고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 지금 금리를 쭉쭉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돈값을 올려버림으로써 저렇게까지 되는 상황을 지금 사전에 막아야 한다. 결국 인플레라는 것도 이게 사람들의 기대 심리로 움직이는 거라서 와, 인플레가 올해도 내년도 계속되네 라고 하면은 그 자체로 사람들이 더 물건을 더 많이 빨리 사려고들 하는 걸로 인플레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돈값을 확 올려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 사례들은 돈값을 이렇게 올리는데 실패했던 사례, 그럼으로 인해서 인플레를 못 잡아서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까지 이렇게 가버린 뭐 그런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인플레이션일 때는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야 된다. 자산을 사야 된다. 네, 자산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인플레이션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경기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사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는 그 인플레이션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가가 너무 올라서 그냥 그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내 소득은 오르지 않았는데 원자재가가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비싼 가격에 이제 사야만 되는, 그렇게 두 가지로 인플레이션이 나뉘는데 지금 상황은 생각해 보셔도 투자에 가깝잖아요. 경기가 맞아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그런 게 하느라 아니라.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원자재가가 너무 물가가 오르고 올라버렸어요. 물가가 올라버려서 절대 나의 가격이 소득은 올라버리고. 그렇죠. 나의 소득은 크게 안 올랐는데 맞아요. 이게 올라가서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고, 그 우리가 흔히 자산을 사야 인플레일 때는 자산을 사야 된다는 전자의 인플레일 때 이유인 게,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사람들 소득이 올라가 버리니까 바로 임대료도 팍팍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먼저 사면은 내가 임대료 올리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도 이제 올라가는, 시세차익까지. 그렇죠. 뭔가 그런 거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좋은 인플레 덕분에 기업들이 물건 잘 팔고 이익 많이 나면 그러면 주가도 오를 테니까 그러면 뭐 주식 사는 거고, 그 인플레일 때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거는 바로 그 소득이 올라가서 생기는 좋은 인플레일 때 맞는 말이고, 돈이 많을 때. 그렇죠. 네. 지금처럼 소득은 안 오르는데 단지 원자재가나 이런 비용 부담만 상승될 때는 그때는 오히려 그 자산을 사야 될 때가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돈의 값,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현금을 좀 움켜쥐어야 하는 때라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제 은행권이나 이런 경우 뭐 희망퇴직이나 이런 뭐 구조조정 때문에 또 오히려 또 일자리를 잃고 있는 그런 또 상황들이 또 생기고 있긴 하는데, 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산을 사야 되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현금을 좀 이렇게 보유하고 현금을 모아가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시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당분간 뭔가 빠르게 하락할 거다라는 기대가 없다면 현금을 최대한 좀 이렇게 보유해 두는 게 좋죠. 가령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제가 그걸 좀 구분해서 설명드리려고 놓은 건데, 제 이제 그 친척분 중에 이제 군인으로 예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연금이 나오는 거죠. 한 월 400만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게 이제 10년 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 몸값이 10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즉 10억을 은행에 넣어놔야 월 한 400만 원이 나오니까 이제 근데 본인은 군인연금을 월 400 받으니까 내 몸값이 10억이다 라고 해서 그분의 아내분께서 나는 10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스갯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무려 금리가 이제 예금금리가 1%가 사실 그 2020년 말만 해도 예금금리 뭐 1% 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금금리 1%랑 비교하면은 이분의 몸값은 한 48억이 된 거예요. 48억을 넣어놔야 월 400만 원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결국은 뭔가 이 고정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사뒀던 사람은 이 자산 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 거죠. 즉, 지금 저는 이제 사람의 비유를 했지만 월 고정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 예를 들어 빌딩, 뭐 상가,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좀 기업 기준으로는 뭐 항공기 선박 이런 것도 이제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장기 임대료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고정된 임대료를 받는 자산을 금리가 높을 때 사두면 금리가 낮아졌을 때 이렇게 그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반대로 이제 현금만 이제 움켜줬던 분 예시를 들면, 이게 이제 80년대 스웨덴의 테니스 스타 이제 뷰에른보리인데 이분의 통산 상금이 찾아보니까 한 48억 정도래요. 그러니까 물론 80년대 기준이니까 굉장히 큰 상금이죠. 근데 이걸 만약에 어디 투자 안 하고 현금으로 쥐고 그냥 은행 이자만으로 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한다면 금리가 1%가 되면은
이 통산 상금으로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이 월 40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큰 돈이었을지 몰라도 야, 그냥 한국의 퇴역 군인이랑 나의 현금 흐름이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현금으로만 들고 있었기에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불상사에 처하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지금 또 계속 현금으로 갖고 있다면 금리가 4%가 됨으로써 이제 월 수령액은 월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처럼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라면은 고정된 현금이 창출되는 그런 자산으로라도 사는 게 나의 재산을 지키거나 더 이제 버는 길이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이다라면은 이 자산 가격은 떨어지고 오히려 현금을 가진 분의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얼른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차익 실현을 하든 팔아서 현금화를 해서 현금을 이제 예금이든 뭔가 이제 그런 데 맡겨놓는 게 더 나의 현금 흐름을 풍성하게 해주고 자산 가격 하락도 막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채권 트레이딩과 같습니다. 채권도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안 사거나 팔아버리고 금리가 내릴 것 같으면 막 채권을 사고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비단 채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자산들이 이렇게 고정된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면 그거는 채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보니 그런 채권 트레이딩의 논리대로 우리가 그 금리가 올라지는 상황에서는 점점 현금 비중을 늘리고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점점 이 현금으로 뭔가 다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이제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동적으로 투자 방식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모두가 돈이 많아질 때가 아니라 지금 절대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 괴리가 생긴다고 했는데,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인가 봐요. 이제 절대 가격이 올라가고 개인의 돈은 없고 이러다 보니 요즘은 이제 아예 평등하게 모두가 가난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좋은 투자처라던가 가장 좋은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 한두 가지 정도로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금리가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채권이나 예금은 당연히 뭐 기본적인 포트폴리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서두에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식 같은 건 조정을 선반영해서 금리를 선반영해서 맞죠. 좀 예. 빨리 내려온 감이 있고, 그에 비해서 부동산은 천천히 지금 후행해서 내려오는 중이니까 부동산보다는 반등이 하더라도 주식이 더 빠르게 반등할 테니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떤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고 좀 주식 쪽이 조금 더 어떤 빠른 반등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나,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식이 보면은 가장 최악일 때 오히려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선반영을 막 먼저 하니까요. 그러니까 최악일 때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 하면서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리스크가 적은 건 채권이랑 예금에다 현금을 좀 맡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선반영이 다 된 것 같고 주식 가격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것 같다 싶으시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쯤 뭐 조금 더 있다가 주식에 조금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23년 또 경기 침체 온다고 해서 또 되게 많이 걱정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이 많은데, 올 한 해를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또 이겨내야 될지 그런 또 한마디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좀 이제 시용 리스크 위주로 이제 계속 분석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게 모든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부동산 시행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세상에 그렇게 낙천적인 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뭐든지 하면 다 된다. 그냥 다만 돈이 없을 뿐이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뭐 이런 분들이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뭐 약간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대척점에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시행사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몇 건을 하든 한두 개만 잘 돼도 확 대박을 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반면에 저희 같이 이제 채권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개 샀는데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그것 때문에 확 수익률이 확 낮아질 수 있고 이제 크게 당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게가 집 한 채에 자산이 쏠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시행사 같은 분들의 마인드로 사실 투자를 하기보다는 어렵죠. 오히려 좀 이렇게 좀 하나라도 좀 이렇게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즉 부동산은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그 말도 장기로 보면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어디 안 가니까 사실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거는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이걸 사람들이 꼭 사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수요도 되게 가변적인데, 토지나 주거지는 그래도
일정한 수요가 받쳐주는 안전한 자산인 거는 맞단 말이에요. 하지만 흔히 우리가 아마 월부에서도 많이 그런 걸 다뤘을 텐데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걸 잃으면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고생을 안 잃었을 때보다 너무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부동산은 이제 규모 자체가 너무 크고 또 부채를 많이 끼기 때문에 잃을 때 크게 잃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리스크가 또 존재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는 크게 잃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한 건데 결국은 돈을 벌겠다고 덤벼들었지만 크게 잃기도 쉬운 부분이 또 이제 이 부동산, 이제 주택 쪽이거든요. 근데 결국 보면은 크게 잃는 시기는 대부분 모두의 관심이 지나칠 맞아요. 때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로 좀 반대로 대중의 관심이 되게 낮을 때 투자하면은 최소한 크게 잃을 확률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갭이 뭐 최소화될 때가 뭐 투자할 때이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때 하면은 무조건 돈 번다가 아니라 최소한 그럴 때 접근하면 크게 잃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글쎄 기회라면 기회인 게 뭔가 이렇게 좀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너무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간과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떤 그런 리스크 크게 잃으면은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를 같이 좀 잘 일깨우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